네, 다음은 회귀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아마 그 알고리즘 중에 회귀 모델이 아마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을 겁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은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우선 지도학습 중에 하나고요. Y, 즉 종속 변수가 연속형 데이터일 때, 뭐 키, 몸무게, 뭐 매출 이런 연속형 데이터일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선형 회귀에 대한 부분만 나오고요. 분류 모델이 이제 Y 값이 범주형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불량품과 아니면 뭐 양품, 뭐 병의 양성과 음성, 아니면 뭐 남성과 여성 이렇게 분류하는 설명 변수, 즉 독립 변수를 가지고 y를 예측할 때 이제 범주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분류 모델이고 연속형 데이터로 되어 있는 건 회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쭉 이제 전처리하고 데이터 분리하고 모델링하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y값 예측을 하고 이제 성능을 비교할 때는 그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실제값 y랑 그리고 모델에 넣어서 나오는 예측값 y를 비교해서 회귀의 성능을 이렇게 이런 어떤 뭐 R스퀘어나 MSE나 이런 지표들로 회귀의 성능을 나타내죠. 그리고 회귀 분류 모델 모두 가능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 x가 종속 변수 y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단순 선형액이라고 해서 독립 변수가 하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베타 제로는 이제 상수값이기 때문에 y 절편이 되고요. x 앞에 이제 독립 변수 앞에 있는 거는 회귀 개수가 됩니다. 회귀 개수. 그래서 단순 선형액에서는 회귀 개수가 하나죠. 그죠? 그리고 독립 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 있는 것들은 이거를 우리가 다중회귀라고 합니다. 다중회귀. 네.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징을 보면 우리가 식을 보고 설명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제 상수는 고정값이니까 x가 이제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 앞에 있는 회귀계수를 곱해주기 때문에 x가 한 단위 올라갈 때 y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결정 나무나 랜덤 포레스트나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는 이런 수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블랙박스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를 식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들.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없는데 회귀식은 그냥 단순히 이제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라고 또 하나 생각을 하면 가장 적은 수 x로 y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무작정 독립 변수를 많이 포함해서 y를 예측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네. 적절한 우리가 가장 중요한 x들을 넣어서 y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x의 숫자로도 y를 잘 예측할 수 있으면 당연히 가장 적은 수의 x로 y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좋겠죠. 제가 이제 예제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독립 변수는 여름 평균 온도고 이제 y 종속 변수는 에어컨 판매수입니다. 그래서 여름 평균 온도에 따라서 에어컨 판매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예제로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x는 이렇게 4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뭐 27, 30, 33, 36, y는 300, 430, 520, 650. 이거를 그냥 제가 이제 엑셀로 써서 이렇게 타점을 해봤는데 산점도를 그려보면 y는 에어컨 판매수, x는 여름 평균 온도입니다. 그래서 여름 평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에어컨 판매수도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4개 이제 데이터에 대한 걸 여기 이제 타점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이런데 이제 회기식을 제가 이제 선을 2개를 그어놨어요. 하나는 이제 파란색 선으로 된 게 이제 올바른 회기식이라고 하는 거고, 빨간색이 이제 잘못된 회기식으로 그냥 제가 하나를 가지고 온 건데, 2개를 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걸 왜 빨간색 식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 식 위에 이 선 위에 잘 올려놓지 못한 거죠. 이걸 다시 표현하면 요 회기식이 가지고 있는 거랑 요 타점 간의 거리가 멀어요. 그죠? 이걸 우리가 오차라고 할 수 있겠죠?
회기식에서는 표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잔차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이제 회기식에서 실제 값과의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수식으로 표현하면 판매수는 베타0 플러스 베타1 곱하기 온도다. 그래서 Y는 에어컨 판매수, X는 온도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이제 그 올바른 회기식에 대한 부분을 잘 보면 이렇게 이제 수식을 만들거든요. Y는 실제 값이고요. 이거는 이제 타점된 값들. 그리고 요거 Y 햇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 값이에요. 즉 회기식으로 예측한 요 수식에 해당하는 요 지점들이죠. 요 지점, 요 지점. 지금 보면 이 y 햇에 제곱한 거를 다 더하면 여기서는 이제 4개를 다 더한 거죠. 그것을 최소가 되게 하는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그 최적의 베타0와 베타1을 구한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최적의 회기식이 될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를 우리가 최소제곱법이라고 불러요. 최소제곱법. 이 제곱한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그러한 베타0, 베타1을 구하면 우리가 올바른 회기식을 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y-y 햇의 제곱을 서메이션, 즉 다 더한 거를 우리가 RSS, 이제 밑에 보면은 Residual Sum of Square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걸 Sum of Square Error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RSS와 SSE는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기식에서 나오는 거는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최적의 회기식을 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회기 분석에서는 몇 가지 가정이 들어가는데요. 회기 분석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형성 그리고 잔차에 대한 가정인데 선형성을 먼저 보면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가 내는 선형성이 존재한다. 선형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가정으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잔차에 대한 가정인데 잔차에 대한 가정을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문제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는 등분산성이고 하나는 정규성, 하나는 독립성입니다. 등분산성은 이제 x 값에 따라서 잔차를 그려봤을 때 그 잔차들이 고르게 산점도를 그려봤을 때 위아래로 고르게 이렇게 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패턴을 띠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 있고 정규성, 잔차는 정규성을 따라야 되는데요. 정규성 검정을 할 때 우리가 귀무가설이랑 대립가설을 세우고 유의 수준에 따라서 p-value, 유의 확률을 구해서 그 값이 보통 이제 유의 수준을 5%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량을 가지고 p-value 값을 구해서 p-value가 0.05보다 크면 이제 귀무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성 검정에서는 p-value가 0.05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귀무가설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대립가설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세워놓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과목에서 가설 검정에 대해서 좀 다룰 거기 때문에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잔차의 세 가지 가정 중에 하나다. 등분산성, 정규성, 독립성. 근데 이제 정규성을 어떻게 보냐? 검정 방법이 이제 QQ 플랫, 뭐 샤피로 윌크 검정, 콜모그로프, 스미르노프 검정 등이 있고요. 요거를 줄여서 이제 KS 검정이라고 하고 특이사항으로는 요 KS 검정은 비모수 방법입니다. 요거는 뒤에서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성, 세 번째는 독립성인데 더빈 왓슨 검정으로 독립성을 봅니다. 그렇죠? 독립성은 어떤 이제 x 값이 뭐 증가함에 따라서 잔차의 어떤 패턴을 가지는지, 요건 약간 이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데이터가 이제 취합이 됐을 때 시간에 따라서 값에 따라서 잔차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뭔가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 독립성이 위배되는 거겠죠. 네, 그렇고요. 잔차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표본의 실제값, 이제 y라고 표현을 했고 회귀 분석의 예측값, y 햇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었죠. 그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잔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 선형액이야 제가 다중 선형액기를 적어놨는데 단순 선형액기는 독립 변수가 한 개인 거예요. 그래서 수식을 쓰면 이렇게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라고 쓸 수가 있죠. 되게 단순하죠.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는 거죠.
다중회귀 같은 경우는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2개만 적어놨는데 뭐 3개, 4개, 많게는 뭐 10개, 더 이상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다중회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 변수를 선택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냐면 최소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최소의 x를 가지고 y를 잘 예측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x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자, 최대의 성능을 내자,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중회귀에서. 이거는 뒤에서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네, 회귀 분석에서 이제 가설 검정이 있는데 회귀 모형이랑 회귀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보는 게 있습니다. 이제 회귀 모형 같은 경우는 F 검정, 이제 아노바 분석을 진행을 하는 건데 F 검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value가 0.05보다 작아야 합니다. 계속 이제 요 부분이 나올 텐데 일단은 지금은 암기를 해 놓으세요.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이 채택되는 게 아니고 대립가설을 채택합니다. 대립가설.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고 p-value가 0.05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이제 회귀 모형에서 귀무가설이랑 대립가설은 뭐냐면 귀무가설은 회귀계수는 0이다. 그러니까 모든 회귀계수는 0이다 라고 하는 거고 대립가설은 회귀계수는 0이 아니다. 예를 들면 회귀식, 여기 다중회귀식을 하나 써놨는데 여러 회귀계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회귀계수가 하나라도 0이 아니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회귀식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다 0이면 이게 다 사라지잖아요. 여기가. 그죠? 다 사라지면 회귀식이 구성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회귀계수는 이제 하나라도 0이 아니면 회귀 모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은 회귀계수는 0이 아니다. 즉 p-value 값이 0.0보다 작으면 회귀 모형은 유의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귀계수에 대해서 또 통계적으로 검정할 수가 있는데 회귀계수는 t-검정을 씁니다. t-검정. 이제 투샘플 t를 쓰는 건데 t-검정을 쓰고요. p-value가 0.05보다 작아야 합니다. 0.05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귀무가설은 뭐냐면 i번째의 회귀계수는 0이다. 회귀계수가 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변수, 독립변수가 y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텀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회귀계수가 0이면. 그리고 대립가설 같은 경우는 i번째의 회귀계수가 0이 아니다. 회귀계수가 0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회귀계수가 0이 아니면 이 텀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회귀계수가 0이 아니라는 거는 이 숫자가 있는 거니까 요 변수가 y에 영향을 주는구나. 통계적으로 이 변수가 유의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귀계수에 대한 거는 t-검정을 쓰고 마찬가지로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i번째 회귀계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변수가 유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놓을 거는 회귀 모형, 전체 회귀식에 대한 거는 F검정을 쓰고 회귀계수, 각각의 회귀계수에 대해서는 T검정을 쓴다. 이걸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회귀식의 성능인데요. 회귀식의 성능에서는 이제 결정계수라는 걸로 우리가 회귀식이 잘 이제 핏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정계수를 우리가 설명력 혹은 전체 변동에서 회귀식이 설명 가능한 변동의 비율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R스퀘어를 SST분의 SSR 혹은 1-SST분의 SSE라고 쓸 수가 있어요. 하나씩 보면은 SSR 같은 경우는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한 변동입니다. 그죠? SSE는 회귀식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변동이에요. 이건 아까 제가 다뤘던 것처럼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거. 아까 이제 residual sum of square라고 해서 요것들, 요 값, RSS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RSS와 SSE가 같은 겁니다. 즉 회귀식이 예측한 예측값과 y의 실제 값의 차이죠. 차이를 제곱해서 다 더한 거를 우리가 SSE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SST는 위에서 두 가지 변동을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총 변동이고요. 다시 수식을 볼게요. 총 변동분의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 가능한 변동, 즉 SSR 이렇게 식을 세우면 그게
R스퀘어 설명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의를 보면 전체 변동에서 회기식이 설명 가능한 변동의 비율이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도 혹시 암기가 가능하시면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SR은 Y의 예측값과 Y의 평균값. Y가 아까 이제 저는 그 앞에 예제에서 Y값이 4개였잖아요. 4개의 평균값, 그 평균값이랑 예측값이랑 빼서 제곱한 거. 이걸 다 더하면 회기식에서 설명 가능한 변동입니다. 그리고 총변동은 Y의 실제값, 그리고 Y의 평균값, 이 차이를 제곱하고 다 더한 것들. 이걸 총변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결정계수 같은 경우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퍼센트로 나타낼 수도 있으면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고 크면 클수록 성능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독립변수의 수를 계속해서 증가해서 이거를 Y의, 그러니까 회계식의 설명력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R스퀘어 값이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무작정 X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적은 수의 X로 Y를 잘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는 X들을 무작정 많이 넣는다고 이제 Y 값을 예측해버리면 아주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델을 잘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독립변수의 수가 많으면 해석이 어렵습니다. 독립변수의 수가 많으면 해석이 어렵다. 이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R스퀘어 수정값, 이제 수정결정계수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수정결정계수는 어떤 거냐면 독립변수가 계속 증가했을 때 R스퀘어 값이 계속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보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변수의 수가 증가하면 페널티를 줘요. 페널티를 줘서 R스퀘어 수정값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의 수가 무작정 증가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R스퀘어 수정값을 같이 봐줍니다. 모형을 선택할 때 독립변수의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R스퀘어 수정값이 계속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구나. 그러면은 적절한 독립변수의 수를 우리가 정해야겠죠. 그래서 보정해주는 수정결정계수가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중회귀 분석에서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이 있어요. 나는 Y에 대해서 잘 예측을 하고 싶은데 수많은 X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효과적인 변수를 선택을 할 건데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진 선택법이에요. 전진 선택법은 우리가 포워드 셀렉션이라고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변수, 그러니까 독립 변수 x를 넣어보는 거예요. x 1번 변수, x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를 넣어보면서 유의한 변수가 있으면 식에 계속 넣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수식에 이제 변수가 포함이 되면은 다음에 변경이 불가해요. 한번 포함된 변수가 빠지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랑 비슷하게 백워드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해서 후진 제거법이 있어요. 후진 제거법은 뭐냐면 변수들을 일단 다 넣습니다. 독립 변수가 10개라고 하면 변수를 다 넣은 다음에 하나씩 빼보는 거예요. 하나씩 빼보면서 이제 회기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그러면은 변수를 남기는 거죠. 그리고 한번 빠진 거는 더 이상 다시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수가 선택이 되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제 세 번째가 그걸 약간 보완한 거예요. 단계적 방법이라고 해서 스텝와이즈라고 하고요. 이거는 모든 조합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들을 회기식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적절한 회기식을 찾는 건데 당연히 전진 선택법과 후진 제거법보다는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제 이 모든 조합을 고려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 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만 뭐 충분하다고 하면 스텝와이즈 방법을 써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규화 회기라는 게 있어요. 정규화 회기. 뭐 규제화 회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과적합을 피하고 이제 일반화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정규화 회기를 씁니다. 이제 첫 번째는 리치 회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파벳도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리치 회기는 특징이 회기 계수를 0에 가깝게 하고요. 변수를 그대로 살려둡니다. 그래서 변수가 10개라고 하면 10개가 일단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변수를 선택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의하지 않은,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는 것들은 회귀계수를 0으로 빠르게 보내요. 그래서 그런 회귀식을 우리가 리찌 회귀라고 하고요. 이제 L2 규제라는 걸 씁니다. 요거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빅분기 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 L2 규제에 대해서는 뒤에 그 로스 펑션에 어떤 페널티 항을 추가하거든요. 페널티 항을 추가하는데 그게 제곱 형태로 되어 있으면 L2 규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쏘 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펠링도 이제 알아두시고요. 라쏘 획의 특징은 뭐냐면은 변수를 선택하는 효과가 있어요. 회귀계수를 0으로 만들어 버려요. 회귀계수가 아까 이제 가설 검정에서도 봤지만, 회귀계수가 0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변수가 있는 그 텀이 사라진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회귀계수를 0으로 만드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라쏘 획기는 변수의 수가 줄어요. 그래서 변수를 선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세 가지 방법도 변수를 선택하는 효과가 있고, 밑에서 라쏘액이나 일라스틱 넥 같은 경우는 변수를 선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L1 규제를 씁니다. L1 규제. 뒤에 이제 로스 펑션의 페널티 항이 절대값 형태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라쏘액이라고 하고, 리찌랑 라쏘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리찌 회기는 L2 규제, 그리고 변수를 제거해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라쏘 회기는 L1 규제인데 회기 개수를 0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부 회기 개수를 0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변수를 선택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일라스틱 넥 같은 경우는 리찌랑 라쏘를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페널티 항을 보면은 L1 규제와 L2 규제가 같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일라스틱 넷이라고 보면 돼요.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회귀식을 분석하고 나면 영향점 진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영향점 진단. 영향점은 보통은 이제 이상치라고 해서 회귀식을 그렸잖아요. 그 직선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치 하나가 있으면 회귀식이 휙휙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나중에 진단을 합니다. 회귀식을 다 만든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실무자가 회귀식을 만들었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이상치를 제거하거나 이상치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진단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뭐 레버리지 H, 쿡스 디스턴스, 뭐 DFBETS, 이거 약자인데 이런 것들이 있다. 진단 방법에 네 가지가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중공선성이 뭐냐면, 다중회귀, 여기 이제 다중회귀식이 나와 있는데, 독립 변수들끼리, 뭐 예를 들면 x1과 x2의 변수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선형관계가 있으면은 이게 회귀식이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게 독립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가 다 고정된 상태에서 x1이 한 단계 증가하면 y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회귀식으로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x가 증가할 때도 이제 x1이 증가할 때 x2가 증가해 버리면 이게 회귀식이 올바른 회귀식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독립변수 간의 선형관계, 그러니까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다중공선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분산 팽창지수 VIF 값이 있는데 이걸로 다중공선성을 진단을 해요. 그래서 보통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있는 변수를 제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중공선성의 그래서 정의를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 그래서 회귀식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다중공선성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회귀 모형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회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볼게요. 회귀 모형의 귀무가설은 회귀계수가 0이다, 이다. 2번, 유의 수준 5%하에서 회귀 모형의 p-value 값이 0.05보다 커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3번, 회귀 모형에 대해서는 F 검정을 쓴다. 가설 검정에 대한 얘기죠. 회귀 계수에 대해서는 T 검정을 쓴다. 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회기 모형에서 이제 가설 검정이라고 하면은 회기 모형, 전체 모형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회기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회기 모형에 대한 이제 가설을 보면 회기 모형은 F 검정을 쓰고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하는 거는 유의 수준을 보통 5%로 잡기 때문에 p-value가 0.05보다 작아야 합니다. 0.05보다 작아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0.05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채택을 하나요? 대립가설을 채택하나요? 네, 대립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회기 모형에 대한 원래 기무가설은 회기계수는 0이다. 대립가설은 회기계수는 0이 아니다. 인데 p-value가 0.05보다 작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회기계수가 0이 아니다 라는 의미는 회기계수가 존재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회기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기계수인데 회기계수는 T검정을 쓰거든요. T검정을 쓰고 마찬가지로 p-value가 0.05보다 작아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무가설을 보면 i번째 회기계수는 0이다. 대립가설은 i번째 회기계수는 0이 아니다. 즉 회기계수가 0이 아니다라는 소리는 그 변수가 유의하다. 즉 회기계수가 존재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p-value가 0.05보다 작아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회기 모형은 F검정을 쓰고 회기 개수는 T검정을 씁니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p-value는 이제 우리가 유의 확률이라고 하고요. 알파는 유의 수준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5%로 많이들 쓰는데 5%가 이제 0.05니까요. 그래서 p-value 값이 일단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한다. 즉 회기계수가 0이 아니다 라는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회기계수 0이다 맞는 말이었고요. 귀무가설. 2번은 p-value 값이 0.05보다 작아야죠. 그죠? 작아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회기 모형에 대해서는 F검정 쓴다. 맞는 말이고 회기 개수에 대해서는 T검정을 쓴다. 네, 맞는 말이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은 회기 모형에서 결정계수, R스퀘어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나하나 볼게요. 결정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좋으나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다. 네,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2번은 결정계수는 전체 변동 중에 회기시기 설명 불가능한 변동의 비율이다. 네, 세 번째는 결정계수는 SST분의 SSR로 구할 수 있다. 네 번째, 다중회기 분석에서 모델 선택 시에 수정 결정계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결정계수는 전체 변동 중에 회기시기 설명 가능한 변동의 비율이죠.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한 변동의 비율입니다. 결정계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요. 결정계수 R스퀘어는 이제 설명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체 변동 중에 회기시기 설명 가능한 변동의 비율이다. 그래서 SST분의 SSR로 쓰죠. SST는 전체 변동이고 SSR은 회기시기 설명 가능한 변동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SSR이랑 SSE 잔차에 대한 그 합을 더하면 전체 변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SSR 더하기 SSE가 SST이기 때문에 식을 다시 쓰면 1-SST분의 SSE라고 쓸 수도 있어요. 네, 이거 기억해 두시고 SSR은 회기시기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 그래서 예측값 마이너스 평균값 요 안에는 이거 요걸 제곱한 걸 서메이션 하면 이렇게 SSR을 구할 수가 있고 SSE는 회기식으로 설명 불가능한 변동. 이거는 이제 실제 값과 회기식이 나타내는 예측값의 차이를 제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이제 SSE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총 변동은 SSR과 SSE를 더한 거다. 요거는 y의 실제값 그리고 y의 평균값을 차이를 제곱한 거를 썸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였고요. 범위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죠. 크면 클수록 좋아요.
네, 그럴수록 좋은데 우리가 회기식에서 주의해야 할 건 뭐다? 독립변수의 수가 최소이면서 성능, R스퀘어 결정계수 값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변수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R스퀘어는 일반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해석도 어려울 뿐더러 많은 수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R스퀘어 증가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비효율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를 보정해 주기 위한 R스퀘어 어드저스트, 수정 결정 계수라고 하죠. 값이 있고요. R스퀘어 어드저스트, R스퀘어 수정 결정 계수는 독립변수의 수가 증가하면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에서, 다중회귀 분석이 뭐죠? 변수가 2개,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거일 때를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독립변수의 수가 무작정 증가하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R스퀘어 수정값, 수정 결정 계수도 같이 봐서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회귀 분석에서 잔차에 대한 3가지 가정으로 틀린 것은, 요건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데 어떤 거죠?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정규성, 2번 등분산성, 3번 독립성, 4번 다중공산성. 네, 답은 4번이죠. 다중공산성. 잔차의 3가지 가정은 등분산성, 정규성, 독립성이어야 된다. 등분산성은 이제 산점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0을 이제 기준으로 위아래로 고르게 퍼져 있는 그림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뭐 패턴을 가지거나 뭐 독립 변수에 따라서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은 잔차의 가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정규성, 잔차는 정규성을 가져야 되죠. 이제 정규성을 이제 통계적 가설 검정을 할 때 귀무 가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예요. 따른다. 대립 가설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거든요. 우리가 귀무 가설을 채택을 하려면 p 값이 0.05보다 어때야 되죠? 커야 돼요. 요런 게 비슷한 게 이제 등분산성도 있는데, 등분산성 가설 검정할 때도 요 정규성이랑 똑같게 귀무 가설이 등분산성을 따른다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연구다 가설이라고 하는 대립 가설 쪽으로 가려면 0.05보다 작아야 되는데, 정규성 검정이랑 등분산성은 0.05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정규 분포를 따른다, 등분산성을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규성은 귀무 가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검정 방법은 이제 QQ 플랫, 뭐 샤피로 윌크 검정, 콜모고로프, 스미르노프, KS 검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비모수 검정이고요.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정규성 검정하는 데는 뭐 QQ 플랫, 샤피로 윌크 검정, KS 검정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하나 덧붙이면 히스토그램 가지고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이제 그래프를 보고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독립성은 어떤 그 그래프를 보고는 몰라요. 그래프를 잔체의 어떤 그래프나 이런 거는 그걸 봐서 독립성을 따른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더빈-왓슨 검정을 쓴다. 요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잔차의 3가지 가정, 등분산성, 정규성, 독립성, 요건 꼭 암기를 해두시고 각각 어떻게 하는지 요 정도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었죠. 다중공산성이 뭐죠? 다중공산성? 요거 뒤에 문제가 나올 텐데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중회귀에서 독립 변수들 간의 선형관계가 있으면 이제 다중공산성이 있고, 그러면 회귀계수, 즉 회귀식이 올바르게 잘 이렇게 수립될 수가 없는 거죠. 네, 뒤에서 한번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문제 4번인데요. 정규화 회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규화 회귀. 네. 1번 라쏘 회귀는 L1 규제를 사용한다. 리치 회귀는 L2 규제를 사용한다. 라쏘 회귀는 중요하지 않은 변수의 회귀 개수를 0으로 만든다. 리치 회귀는 변수를 선택할 수 있는 회귀 분석의 한 방법이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리치 회귀 같은 경우는 변수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회귀 개수를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지 0으로 만들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라쏘 회귀가 변수를 선택할 수 있는 회귀 분석의 한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규화 회귀를 문제의 지문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정규화 회귀, 뭐 벌점화 회귀, 규제화, 이렇게 규제화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첫 번째, 라쏘 회귀는 에런 규제를 쓰죠. 에런 규제는 이제 회귀 개수를 0으로 갈 수 있게 하는 회귀 분석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목적 함수라고 해서 원래는 우리가 MSE를 최소로 하는 회귀식을 구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텀이 하나 더 붙어요.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실 건 뭐냐면은 이쪽에 리치 회귀랑 다르게 이쪽이 에런 규제는 절대값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쪽 텀이. 그리고 밑에 리치 회귀를 보면 여기가 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페널티 항을 주는 거예요. 변수가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정규화 회귀는 어떻게 보면 과적합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라쏘 회귀는 그래서 에런 규제, 리치 회귀는 L2 규제, 그리고 요 목적 함수에 대해서 여기는 절대값, 에러는 절대값이 들어가고 L2는 제곱의 형태가 들어간다. 요게 이제 문제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엘라스틱 넷 같은 경우는 리치와 라쏘 회귀를 결합한 모델이다. 그래서 텀을 보면 MSE에다가 요 텀이 두 개가 여기 더해진 거, 이렇게 더해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죠. 변수를 선택할 수 있는 건 라쏘 회귀입니다. 회귀 개수를 0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되셨죠? 네, 다음은 5번입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 독립변수 간 선형관계가 존재해서 회귀식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전에 했었죠? 뭐죠? 일단 보기를 볼게요. 1번 이상치, 2번 등분산성, 3번 다중공산성, 4번 독립성.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중공산성은 독립변수 x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해서 회귀식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다중회귀에서 보면 나머지 변수들이 다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하고 어떤 하나의 변수가 뭐 1단위만큼 올라갈 때 y값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이제 회귀 개수잖아요. 근데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선형관계가 있으면은 x1이 증가했을 때, 예를 들면 x1이 증가했을 때 x2도 같이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회귀식이 이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 보면 VIF라는 분산 팽창지수라는 걸 보는데 이제 기준이 10 이상이면 다중공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중공산성 있는 변수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뭐 샘플을 더 많이 뽑던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중공산성 꼭 알아두세요.